여보세요. 삼천 개의 장독대를 지켜온 철의 여인, 65의 김명자 회장. 딸을 가슴에 묻은 지 꼭 10년이 되는 오늘 밤, 그녀는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리듯 딸의 옛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그 번호는 분명히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이 울렸고 전화를 받은 건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죽은 딸의 전화는 도대체 누구에게 연결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찾아가길 바랄게요. 새벽 4시 경기도 이천의 장독대 마당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3,000개가 넘는 옹기 항아리들이 달빛 아래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를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자였습니다. 65, 아직 늙었다고 하기엔 이른 나이였지만 새벽 냉기는 어김없이 무릎을 시리게 했습니다. 그래도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손에 든 마른 수건으로 항아리 뚜껑을 하나하나 닦아가는 동작이 어딘가 느릿느릿했습니다. 오늘은 딸의 기일이었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 없이 항아리를 닦았습니다. 손끝에 스미는 냉기도 허리에서 올라오는 뻐근한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저 기계처럼 닦고 또 닦았습니다. 마치 이 지루한 반복이 가슴속 무언가를 잠재워 줄 것처럼요. 해가 뜨고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넓은 식탁에는 명자 혼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조카인 박상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이제 슬슬 회사 일은 저희한테 맡기시고 편히 쉬시는 게. 명자의 젓가락이 탁 소리를 내며 밥상에 내려놓아졌습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그런 소리 마라. 박상무의 눈꺼풀이 한번 떨렸지만 곧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서는 순간 입꼬리에 스친 차가운 빛을 명자는 놓치지 않았어요. 명자는 밥을 몇 숟가락 뜯어 말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날만 되면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명자는 부엌에 서서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동그랑땡 반죽을 치대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어릴 적 지수는 이 동그랑땡을 손으로 집어먹다가 혼이 나곤 했었죠. 명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았지만 그 따가움보다 가슴속을 파고드는 그리움이 더 아팠습니다. 명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지글거리는 프라이팬만 바라보았어요.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명자는 딸의 영정사진 앞에 술을 따랐습니다. 사진 속 지수는 30 즈음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힘들었을 텐데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그때 내 손을 잡아줬어야 했는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명자는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잔. 독한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녹지 않았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명자는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베네저고리 하나와 빛바랜 사진 몇 장이 있었어요. 지수가 처음 태어났을 때 입었던 옷, 첫 생일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명자는 그것들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하던 손가락이 멈춘 곳에는
지수라는 이름 석자가 있었습니다. 10년째 지우지 못한 번호였어요. 명자는 술 기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오늘이 기일이라 감정이 북받쳐서 그런 거라고요. 어차피 없는 번호일 텐데 그냥 한번 눌러보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명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가 나와야 했어요. 그런데 신호음이 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명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이 덜 깬 듯 가라앉은, 그러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음색이었어요. 엄마, 엄마야? 명자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누구냐?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은 순간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번에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명자는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엄마라고 부르던 그 아이. 지수의 번호로 전화를 받은 그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새벽이 되자 명자는 수행기사 동필을 불렀습니다. 동필은 전직 유도 선수 출신으로 산적 같은 덩치와는 달리 눈치가 빠르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어요. 이 번호 추적해라. 보안팀한테는 알리지 말고 너만 조용히 움직여. 명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에 젖어 있던 눈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찾아낸 사냥꾼의 눈이었습니다. 동필은 묻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명자를 모셔온 그였기에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후 동필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 구역입니다. 낡은 빌라 반지하에 11살 남자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요.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11살이라고? 동필은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몰래 찍은 것이었어요. 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아이가 급식실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아이의 눈매가 지수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검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필이 운전하는 차는 서울 외곽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드문 어두운 거리, 재개발을 앞두고 반쯤 비어버린 낡은 빌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명자는 창문 너머로 반지하 창살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명자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낡은 이불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어요. 그 가운데 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작은 화면에 비친 것은 젊은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아까 전화. 엄마가 한 거지? 아이의 혼잣말이 창문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명자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 아이가 보고 있는 사진 속 여자는 틀림없이 지수였습니다. 자신이 10년 전에 내친 딸, 그 딸의 아이가 저기 있었어요. 명자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렇게 추운 반지하에서 엄마 사진을 보며 혼자 잠들려는 아이. 자신의 핏줄이 손자가 저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동필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날이 밝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그 창문을 향해 있었어요. 내일 다시 온다. 명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명자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0년 전 딸의 손을 놓아버린 자신이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저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아이를 저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 명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무언가가 그 통증마저 삼켜버렸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차창을 타고 들어왔어요. 명자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젖은 눈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지키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서린 눈이었습니다. 은우라고 했지. 그 아이 이름. 예, 이은우입니다. 명자는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은우, 내 손자. 차는 새벽 안개를 뚫고 달려갔습니다. 명자는 그날 이후로 매일 은우를 지켜보았습니다. 검은 선글라스에 평범한 옷차림으로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요. 동필이 운전하는 낡은 봉고차 안에 앉아 아이의 하루를 눈에 담았어요. 은우의 하루는 고단했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급식을 먹고 오후에는 시장 골목을 돌아다녔어요. 짐을 날라주고 받는 푼돈, 빈 병을 주워 고물상에 파는 잔돈. 11살 아이가 하기엔 버거운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자는 동네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은우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은우는 컵라면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집어들었다가 가격표를 보고 내려놓고 다시 집어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어요. 결국 아이가 고른 건 9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은우가 꾸깃꾸깃한 1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아저씨, 이거 사고요. 나머지는 전화 충전이요. 편의점 알바생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야, 100원으로 뭘 충전해. 그냥 라면이나 하나 더 사 먹어. 아니에요. 충전해 주세요. 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바생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충전을 해 주었어요. 명자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밥을 굶으면서까지 지키려는 그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명자는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명자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술에 취한 남자가 은우네 집문을 발로 걷어찼어요. 강철구였습니다. 은우의 오촌 당숙이자 수급비를 노리는 인간이었죠. 야, 이번 달 돈 나왔다며? 어서 내놔. 그건 내 학용품 살 돈이야. 삼촌이 가져가면 안 돼.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동필이 문손잡이를 잡았지만 명자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직이야. 저놈은 나중에 처리한다. 이를 악문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우는 멍든 볼을 하고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채소 가게 뒤편에서 버려진 배추 겉잎을 주었어요. 아줌마, 이거 가져가도 돼요? 토끼 줄 거예요. 가게 주인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끼가 아니라 자기가 먹을 거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어요. 명자는 몰래 은우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아이가 반지하 집으로 들어가자 열린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은우가 낡은 냄비에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배추 겉잎을 씻어서 넣고 어디선가 꺼낸 된장을 풀었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은우가 냉장고 구석에서 작은 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새우젓이었어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새우젓을 반 스푼쯤 떠서 국물에 넣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마지막에 이거 넣으면 깊은 맛이 난다고. 명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명자가 어린 시절 지수에게 가르쳐준 비법이었어요. 천년가 장맛의 비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마지막 한 스푼. 그걸 지수가 기억하고 있었고 아들에게까지 전해준 거였습니다. 바람결에 된장국 냄새가 창문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명자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핏줄이었어요. 명자는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재료로 끓인 국,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건 3대를 이어온 손맛이었어요. 배는 고라도 엄마가 가르쳐준 방법만은 잊지 않는 아이. 그 모습이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명자는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동필에게 말했어요. 저 당숙이란 놈 뒷조사해라. 그리고 이 동네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봐. 내 대신 저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으로. 동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선미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옆집에 사는데 가끔 은우한테 밥을 챙겨주더군요. 그 여자를 데려와라. 명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손자를 지키기 위한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오선미가 명자 앞에 섰습니다. 야쿠르트 배달을 하면서 틈틈이 구판도 버린다는 이 여자는 입이 좀 가벼워 보였지만 눈 속에는 정이 담겨 있었어요. 명자가 5만 원권 다발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 아이한테 밥 좀 먹여라. 좋은 거로. 대신 내가 시킨 건 절대 비밀이야. 오선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러더니 이내씩 웃었어요. 사모님, 그 정도면 제 영혼까지 팔겠습니다. 명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어요. 명자의 첫 번째 지시는 강철구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동필이 맡았어요. 어두운 골목길, 동필이 강철구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남자는 겁에 질려 누나를 굴렸어요. 누구야 당신? 동필은 대답 대신 두툼한 봉투를 강철구의 가슴팍에 꽂았습니다. 이 돈으로 빚 갚고 저의 근처엔 얼씬도 마라. 다음에 또 보이면 그땐 돈 대신 다른 게 날아간다. 강철구는 봉투 속 돈다발을 보더니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서는 순간 눈알이 다시 굴러가는 게 보였어요. 돈 더 뜯어낼 궁리를 하는 게 분명했죠. 동필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놈 오래 안 가겠군. 그 사이 오선미는 바빠졌습니다. 명자가 건넨 현금 다발로 시장에서 좋은 재료를 사다가 온갖 핑계를 대며 은우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은우야, 이거 우리 시어머니 제삿밥인데 귀신이 배부르돼서 가져왔어. 은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줌마네 시어머니는 매일 제사 지내요? 그게 우리 시어머니가 생전에 먹는 걸 워낙 좋아하셔서 제사도 자주 지내.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지만 배고픈 아이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오선미가 내민 따끈한 갈비찜을 받아들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은우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잠깐 씹는 걸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 간장, 천년가 간장 맛 나는데? 오선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명자가 보내준 재료로 만든 음식이었거든요. 11살짜리가 간장 브랜드를 맛으로 구별하다니. 그래. 아줌마는 잘 모르겠는데. 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게 먹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오선미는 슬며시 휴대폰을 꺼내 명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밥 잘 먹고 있어요. 근데 이 꼬맹이 혀가 보통이 아니에요. 명자는 차 안에서 그 문자를 읽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 핏줄 맞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며칠 후 은훈의 집 현관 앞에 새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은우가 늘 신발 가게 앞에서 바라보기만 하던 그 운동화였어요. 은우는 운동화를 들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산타 할아버지가 왔나? 오선미가 능청스럽게 대꾸했어요. 산타가 요즘 일찍 다니나 보다. 아무튼 내 거니까 신어. 은우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오선미를 쳐다봤지만 결국 운동화를 신어보았습니다. 딱 맞았어요. 아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명자의 눈가에도 미소가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박상무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명자의 잦은 외출을 눈치챈 박상무는 신복인 조 실장을 붙였습니다. 조 실장은 며칠간 명자의 뒤를 밟다가 결국 은훈의 동네까지 따라왔어요. 골목을 배회하던 조 실장의 앞을 오선미가 막아섰습니다. 어이, 거기 양복쟁이. 여기서 뭐해? 오줌이라도 싸려고? 조 실장은 당황해서 물러났지만 이미 명자의 행선지는 파악한 뒤였어요. 그날 밤 박상무는 명자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금고는 열 수 없었지만 책상 서랍에서 머리카락이 담긴 작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라벨에는 유전자 검사 의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상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게 뭐지? 설마. 그는 즉시 조 실장을 시켜 유전자 검사센터 직원을 매수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지가 박상무의 손에 먼저 들어왔어요.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박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쳤군. 다 늙어서 숨겨둔 손자를 찾아? 이러다 회사가 자선단체 되겠어. 그는 서류를 구기며 이를 갈았어요. 명자에게 숨겨둔 핏줄이 있다는 건 자신의 상속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편 은우는 엄마의 낡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시절의 엄마가 한 여자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머리에 흰 것이 섞여 있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은우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할머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시장에서 스쳐 지나간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 시각 명자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여기 수정해라. 전 재산을 손자 이은우에게 상속한다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갑자기 이러시면 이사회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물려주겠다는데 누가 뭐래? 명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이미 도청되고 있었어요. 박상무가 심어둔 장치가 서재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청 내용을 전해 들은 박상무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다 뺏긴다. 선수를 쳐야 해. 그의 검은 음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철구는 동필에게 받은 돈을 일주일도 안 돼서 탕진했습니다. 도박장에서 밤을 새우고 술집을 전전하다가 빈털터리가 됐어요.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그는 결국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은훈의 집 주소를 넘긴 거예요. 어느 날 은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 앞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압류 예고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손글씨로 휘갈겨 쓴 쪽지가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이자 30만 원 안 내면 내 엄마 유골함 부숴버린다. 은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유골함은 방 한구석 작은 제단에 모셔져 있었어요. 엄마의 마지막 남은 흔적이었습니다. 아이는 쪽지를 구겨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울어봤자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치고는 제법 굵은 빗줄기였어요. 은우는 시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리어카 배달을 자청했어요. 무거운 짐을 싣고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 10,000원은 벌 수 있었거든요. 꼬마야, 오늘은 비 오니까 그만 들어가. 시장 상인이 말렸지만 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은우는 리어카에 쌀 포대를 싣고 골목길을 올라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돌바닥이 미끄러웠어요. 신발이 자꾸 헛디뎠지만 아이는 이를 악물고 리어카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언덕 중턱쯤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어요. 균형을 잃은 은우가 넘어지면서 리어카가 뒤로 밀렸습니다. 무거운 짐이 실린 리어카는 그대로 은우를 덮쳤어요. 으악! 비명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뛰어와 쌀 포대를 치우고 119에 신고했어요. 그 시각 명자는 천년가 본사 이사회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슬쩍 던진 회사 매각 안건을 막느라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고모님, 요즘 장류시장이 어렵습니다. 지금 좋은 조건에 팔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내 살아생전에 천년가를 남의 손에 넘길 생각 없다. 이 안건은 부결이야.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던 그때 명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필이었어요. 회장님, 은우가 다쳤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명자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것도 모른 채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박상무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는 슬쩍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명자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뛰어들어 난간을 붙잡고 급히 내려갔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은우 생각뿐이었어요. 지하 주차장에는 동필이 늘 그랬듯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명자가 차에 오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병원으로, 빨리. 동필은 묻지 않았습니다. 악셀을 밟고 빗속을 가르며 달렸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은우는 이미 수술실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다리 골절이었어요. 의사가 나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왼쪽 다리 경골 골절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당장 해라. 최고 의료진 다 붙여.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명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간호사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수술실 앞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명자는 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에 든 묵주를 꽉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깨어나면 면회 가능합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동필이 부축하자 겨우 몸을 가눴습니다. 얼마 후 은우가 눈을 떴습니다. 명자는 병실 한 구석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우가 흐릿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명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시장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엄마 휴대폰 사진에서 봤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왜 여기 있어요? 명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어요. 내가 내 할머니다라고. 하지만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왔어요. 그 선두에 박상무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숨겨둔 손자에게 회사 돈을 횡령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천년가 회장의 비밀 손자 사실입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은우는 겁에 질려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플래시 세례에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다 나가. 여긴 병원이야. 사진 찍지 마. 명자가 벌떡 일어나 은우를 감쌌습니다. 이불로 아이의 얼굴을 가리며 소리쳤어요. 이 아이한테 카메라 들이대지 마. 박상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고모님 숨기실 거면 좀 더 조용히 하셨어야죠. 이사회 중에 뛰쳐나가시면 누가 안 궁금해하겠습니까? 명자가 박상무를 노려보았습니다. 눈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런 짓을. 전 그저 주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요. 박상무의 능글맞은 미소가 명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기자들은 결국 경비원에 의해 쫓겨났지만 이미 늦은 뒤였어요.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영상과 사진들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천년가 김명자 회장의 충격적 사생활. 숨겨둔 손자에게 수억 원 지원 논란.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화면에는 병원에서 찍힌 명자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은우를 감싸 안고 소리치는 장면이었어요.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요. 명자는 병실 창문 너머로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우는 진정제를 맞고 겨우 잠이 들었어요. 통통 부순 눈두덩이 위로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잠든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작고 거친 손이었어요. 11살 아이 손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미안해.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미가 늦어서 정말 미안해. 창밖의 빗소리만이 고요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간 다음 날 병원 앞은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연신 전화가 왔어요. 명자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은우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젯밤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고함 소리, 그리고 자신을 감싸던 낯선 할머니의 품.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은우야, 배고프지? 할머니가 죽 좀 사올게. 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자는 한숨을 삼키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 휴게실에서 전복죽을 사들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 틈을 박상무가 노렸습니다. 명자가 사라지자마자 박상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은우는 화들짝 놀라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누구세요? 박상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나는 내 할머니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냥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서. 은우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박상무를 쳐다봤어요. 무슨 얘기요? 박상무가 서류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편지처럼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이거 내 엄마가 쓴 편지야. 읽어볼래? 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버렸다. 아프다고 전화해도 받지 않았다.
나는 엄마를 평생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가 쓴 거예요? 박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할머니가 착한 사람 같지? 근데 말이야, 저 할머니가 내 엄마를 내쫓았어. 아파서 전화했을 때도 안 받았고, 결국 내 엄마는 할머니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은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저 할머니는 10년 동안 너희를 모른 척 했어. 그러다가 이제 와서 착한 척 하는 거지. 박상무는 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일어섰습니다. 잘 생각해봐. 내 편이 누군지. 박상무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명자가 죽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은우야, 전복죽이야. 따뜻할 때 먹어. 명자가 죽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은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무언가 부서진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엄마 죽였어? 명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아파서 전화했을 때 할머니가 안 받았다며. 엄마가 편지에 썼대. 할머니를 평생 용서 안 한다고. 명자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딸이 전화했을 때 자존심 때문에 받지 않았던 자신. 나중에 다시 걸어야지 했는데 그 나중은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은우야, 들어봐. 할머니가 설명할게. 됐어요. 은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명자가 내민 죽그릇을 손으로 쳐냈어요. 뜨거운 죽이 명자의 옷에 쏟아졌습니다. 엄마 죽인 사람한테 밥 안 얻어먹어. 살인자. 명자는 화상을 입은 것도 모른 채 굳어 있었습니다. 은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은우야, 나가요. 제발 나가요. 은우가 베개로 얼굴을 덮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명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명자는 벽에 기대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 탓이야. 다 내 탓이야. 동필이 달려와 부축했지만 명자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은우가 퇴원했습니다. 아이는 목발을 짚고 혼자 반지하 집으로 돌아갔어요. 명자가 뒤따라갔지만 은우는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문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항아리 하나였어요. 100년 넘게 이어온 천년가의 시간장이 담긴 가문의 보물이었습니다. 은우야, 이건 할머니네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거야. 내 엄마도 이 맛으로 컸어. 이제 내 거다.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은우가 목발을 짚고 나왔어요. 아이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은우는 말없이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쨍그랑 항아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검은 간장이 시멘트 바닥 위로 흘러내렸어요. 마치 피처럼. 이딴 거 필요 없어. 할머니도 필요 없어. 은우가 울부짖으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쿵, 문이 닫혔어요. 명자는 멍하니 깨진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고 조각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날카로운 모서리에 손바닥이 베었습니다. 피가 흘러 간장과 섞였어요. 아이고, 회장님. 어디선가 오선미가 달려왔습니다. 명자의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보고 기겁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손 다쳤잖아요. 오선미가 손수건으로 명자의 손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아픈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저 간장에 젖은 항아리 조각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0년이야. 100년을 이어온 건데. 명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선미가 고개를 돌려 은훈의 집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버럭 소리쳤습니다. 야, 이은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천벌 받는다, 이놈아.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문 틈으로 보이는 그림자가 떨리고 있었어요. 은우도 울고 있는 거였습니다. 명자는 오선미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일어섰습니다. 피가 배어나온 손을 가슴에 안고 비틀거리며 차로 돌아갔어요. 차에 오르자마자 명자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동필이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과로와 충격이 겹친 거였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박상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때가 됐군. 그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김명자 회장 해임 및 천년가 매각 승인. 긴급 이사회는 명자가 병원에 실려간 바로 다음 날 열렸습니다. 박상무가 의장석에 앉아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보시다시피 회장님은 현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회사를 위해 임시 경영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리고 이 기회에 매각건도 다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곳이 있거든요. 박상무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그 시각 명자는 병원이 아닌 자신의 저택에 있었습니다. 퇴원을 강행한 거였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명자를 맞이한 건 낯선 경호원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외출은 삼가해 주십시오. 명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내 놈들은 누구냐? 내 경호팀은 어디 갔어? 박상무님 지시로 교체되었습니다. 명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돌아가는 게 보였어요. 박상무가 자신을 가두려는 거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보니 창문에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전화선도 끊겨 있었어요. 휴대폰은 진작에 압수당한 뒤였습니다. 명자는 창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감금이야, 감금. 소리쳐봤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평생 남에게 휘둘려 본 적 없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한편 동필은 저택 담장 밖에서 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교대하는 틈을 노려 담을 넘으려 했어요. 거기서 들켰습니다. 경호원 3명이 달려왔어요. 동필은 맞서 싸웠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기 충격기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어요. 마 선생, 괜찮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선미였어요. 그녀가 동필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여기? 회장님이 연락이 안 되길래 뭔가 싶어서 왔지.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동필은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쉬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은우 도련님한테 가야 합니다. 회장님을 구할 수 있는 건 그 아이뿐이에요. 그 시각 은우는 반지하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째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목발은 방 한구석에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할머니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어요. 죽이 옷에 쏟아지던 순간의 표정, 항아리가 깨질 때 무너지던 눈빛,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잘한 거야. 엄마를 버린 사람이잖아.
스스로에게 말해봤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쓰렸어요. 그때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잔액 부족으로 발신이 정지됩니다. 은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휴대폰이었어요. 며칠째 충전을 못했더니 요금이 바닥난 거였습니다. 안 돼, 이거 끊기면. 은우는 허겁지겁 휴대폰을 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 사진이라도 보려고요. 그런데 화면에 뜬 건 사진이 아니었어요. 문자 보관함에 새로운 메시지들이 떠 있었습니다. 수십 개나 되는 문자들이 한꺼번에 수신된 거였어요. 은우는 눈을 비볐습니다. 보낸 사람은 전부 같았어요. 할머니. 첫 번째 문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지수야, 오늘 내가 좋아하던 겉절이 담갔다. 같이 먹고 싶구나. 두 번째 문자. 엄마가 잘못했다. 그때 전화 받았어야 했는데. 제발 꿈에라도 나와다오. 세 번째 문자. 보고 싶다, 내 딸. 사랑한다. 미안하다. 은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는 끝이 없었어요. 1년 전 것, 2년 전 것, 3년 전 것, 10년치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아니, 엄마 번호가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기가 꺼져 있을 때 보낸 문자들이 이제야 한꺼번에 도착한 거였습니다. 은우는 문자를 읽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울고 있었어. 그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동필이 있었어요. 얼굴이 멍투성이었습니다. 도련님, 문 좀 열어주세요. 은우가 문을 열자 동필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오선미도 들어왔어요. 마 아저씨, 얼굴이 왜 그래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련님, 회장님이 위험해요. 동필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상무가 명자를 저택에 가두고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다고요. 뉴스에서도 난리야. 회장님이 치매 걸렸다느니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느니. 오선미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들이 떠 있었어요. 천년가 김명자 회장, 치매 의심 증세로 업무 불가. 숨겨둔 손자에게 집착, 정신 감정 필요하다는 주장도. 은우는 기사를 읽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할머니는 멀쩡했어. 맞아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회장님이 직접 나서셔야 하는데 지금은 꼼짝도 못하시는 상황이에요. 은우는 방 한구석에 놓인 깨진 항아리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선미가 주워다 놓은 거였어요. 검게 말라붙은 간장 자국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지키려던 것, 100년을 이어온 맛, 그걸 자신이 깨뜨렸습니다. 은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목발을 잡고 방을 둘러보았어요. 엄마의 사진, 엄마의 레시피 노트, 그리고 엄마가 남긴 휴대폰. 내가 갈게요. 동필과 오선미가 동시에 은우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구하러 갈 거예요. 내가 증명할게요. 할머니가 멀쩡하다는 거. 도련님, 하지만 어떻게. 은우는 레시피 노트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걸로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맛, 엄마가 나한테 물려준 맛. 이걸로 증명할 거예요. 동필의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오선미도 씩 웃었어요. 그래, 그거야. 이 꼬맹이 혀는 진짜거든. 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이사회에서 회사가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가요. 지금 당장. 은우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목발을 짚은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동필이 낡은 봉고차 열쇠를 꺼냈습니다. 제 차로 가시죠. 오선미가 운전석으로 뛰어갔어요. 내가 몰게.
야쿠르트 배달하면서 골목골목 안 다녀본 데가 없다고. 봉고차가 덜컹거리며 출발했습니다. 은우는 뒷좌석에서 레시피 노트를 꽉 쥐고 있었어요. 엄마, 나갈게. 할머니 구하러.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은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천년가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져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이사회가 아직 진행 중인 모양이었습니다. 정문은 막혀 있을 거예요. 경비들이 박 상무 편이니까. 동필이 건물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은우가 물었어요. 동필이 건물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지하 주차장 환기구가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면 구내식당 쪽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오선미가 팔을 걷어붙였어요. 좋아, 나는 정문에서 시간 벌게. 너희는 그 틈에 들어가. 아줌마 어떻게 시간을 벌어요? 은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오선미가 씩 웃었어요. 내 안에 장군신 들었어. 걱정 마. 오선미는 가방에서 꽹과리를 꺼냈습니다.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정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정문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악기 물렀거라. 이 건물에 살이 꼈다. 귀신이 붙었어. 꽹과리 소리와 함께 오선미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경비원들이 우르르 정문으로 몰려갔어요. 지금이에요. 동필이 은우를 업었습니다. 목발로는 빨리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둘은 어둠 속을 달려 지하 주차장 환기구로 들어갔어요. 좁은 통로를 기어서 지나갔습니다. 먼지가 날리고 어디선가 쥐소리가 들렸어요. 은우는 무서웠지만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 후 환기구 끝에서 빛이 보였어요. 구내식당 천장이었습니다. 동필이 환기구 뚜껑을 밀어 열고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은우를 안아서 내려주었어요. 식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서 직원들이 다 퇴근한 거였어요. 여기서 뭘 만들 건데요, 도련님? 비빔밥이요. 은우가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엄마가 적어놓은 글씨가 빼곡했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가르쳐 준 거래요. 우리 집안 비빔밥. 이걸 만들어서 이사회에 가져갈 거예요. 동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밥이랑 나물이랑. 그리고 고추장하고 참기름이요. 은우는 식당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다행히 재료들이 남아 있었어요. 밥도 보온통에 있었습니다. 은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섰습니다. 11살 아이치고는 칼을 잡는 손이 제법 익숙했어요. 엄마한테 배운 거였습니다. 시금치를 데치고 콩나물을 무치고 당근을 볶았어요.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뭐야? 동필이 소리쳤어요. 식당이 암흑천지가 됐습니다. 가스도 안 나와요. 은우가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불이 붙지 않았어요. 박상무였습니다. CCTV로 식당을 감시하다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거예요. 그가 시설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식당 전기랑 가스 다 잠가. 지금 당장. 은우는 어둠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포기해야 하나? 그때 레시피 노트에 적힌 엄마의 글씨가 떠올랐어요. 불이 없으면 숯을 피워.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 숯이 필요해요. 은우가 소리쳤습니다. 동필이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창고에 훈연용 숯이 있을 겁니다. 천년가에서 간장 만들 때 쓰는 거요. 동필이 어둠 속을 더듬어 창고로 갔습니다. 잠시 후 숯 한 자루를 들고 돌아왔어요. 은우는 양푼에 숯을 담고 불을 붙였습니다. 라이터는 동필이 가지고 있었어요.
숯이 빨갛게 달아오르자 어둠 속에 작은 빛이 피어났습니다. 이걸로 해야지. 은우는 숯불 위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남은 나물들을 데우고 고추장을 넣어 볶았어요. 어둠 속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탁, 탁, 탁. 은우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숯불에 데워진 나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그 냄새는 환기구를 타고 위층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실에서 누군가 코를 킁킁거렸어요. 무슨 냄새지? 배고프네. 그러게, 어디서 나는 거야?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집중하십시오. 매각건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의 시선은 자꾸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냄새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그 시각 명자는 저택에서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커튼을 찢어 밧줄을 만들고 창문 못을 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우가 위험할지도 몰라. 동필에게서 연락이 끊긴 뒤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못 하나가 빠졌습니다. 명자는 창문을 밀어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2층이었습니다. 뛰어내리기엔 높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에잇, 모르겠다. 명자는 밧줄을 창틀에 묶고 몸을 내밀었습니다. 팔에 힘이 풀려 중간에서 떨어졌어요. 발목이 삐끗했지만 일어섰습니다. 아야. 하지만 가야 해. 명자는 절뚝거리며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천년가 본사였어요. 식당에서 은우는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푼에 밥을 담고 그 위에 나물들을 올렸어요. 색색깔의 나물이 원을 그리며 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추장 한 스푼과 참기름을 둘렀어요. 다 됐어요. 은우가 양푼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박한 비빔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3대를 이어온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릇이 이거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이대로 가져갈 거예요. 동필이 양푼을 받아들었습니다. 은우가 앞장서서 걸었어요. 목발을 짚은 모습이 위태로웠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회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어요. 거기서 누구야? 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발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어요. 비켜요. 나 할머니 만나러 가는 거야. 경비원이 은우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때 동필이 앞으로 나섰어요. 미안합니다. 퍽, 퍽. 순식간에 경비원 둘이 쓰러졌습니다. 은우가 회의실 문을 힘껏 밀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잠깐만요. 아직 투표하지 마세요.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목발을 짚은 아이 하나와 양푼을 든 덩치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박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경비, 저것들 당장 끌어내.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사들은 갑자기 나타난 아이와 양푼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저게 뭐야? 뉴스에 나온 그 아이 아닌가? 박상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경비, 뭐 하는 거야? 당장 끌어내라고. 경비원들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동필이 양푼을 한 손으로 들고 다른 손으로 경비원들을 막아섰습니다. 전직 유도 선수의 힘은 만만치 않았어요. 도련님, 어서 하세요. 은우는 목발을 짚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사들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기요, 아저씨들. 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할머니 맛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 한 번만 먹어봐 주세요. 박상무가 비웃었습니다. 지금 장난하냐? 이사회 중에 애가 들어와서 밥을 먹으라고? 장난 아니에요. 은우가 박상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저씨가 할머니한테 한 짓 다 알아요. 가짜 편지로 나한테 거짓말한 것도요. 박상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무슨 헛소리야. 경비, 빨리 데려가. 그때 이사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었어요. 잠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원로 이사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나 좀 먹어보겠네. 노인이 천천히 일어나 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동필이 양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박상무가 소리쳤지만 노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비빔밥을 한 입 떴어요. 입에 넣는 순간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노인이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감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눈을 떴을 때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명자가 젊을 때 해주던 그 맛이야. 다른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양푼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도 좀 봅시다. 이게 그 유명한 천년가 비빔밥인가? 이사들이 돌아가며 한 숟가락씩 맛을 봤습니다. 표정이 하나같이 달라졌어요. 공장 양념 맛이 아니야. 손맛이 살아있어. 간장이 다르네. 이건 진짜 시간장 맛이야. 박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봐요. 밥맛 좀 봤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회장은 여전히 업무 불가 상태라고요.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누가 업무 불가라는 거냐?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문 앞에 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옷은 엉망이었고 한쪽 발은 절뚝거렸습니다. 손톱에서는 피가 마른 채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천년가를 일으킨 그 눈빛 그대로였어요. 할머니, 은우가 소리쳤습니다. 명자는 은우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모님, 어떻게 여길? 박상무가 당황해서 물러섰습니다. 명자가 그를 노려보았어요. 내 놈이 나를 가둬놓고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지? 그건 오해입니다. 고모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닥쳐. 명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내가 증거를 가져왔다. 명자가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탈출하면서 서재 금고에서 챙겨온 것이었어요.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며 모아뒀던 증거들이었습니다. 여기 내 놈이 회사 돈 빼돌린 장부가 다 있어. 횡령 내역, 비자금 조성, 뇌물 목록까지. 서류가 테이블 위에 흩뿌려졌습니다. 이사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박상무? 아니, 이건 조작입니다. 저를 모함하려고. 박상무가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박상무, 강금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 2명이 박상무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상무가 뒷걸음질 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조용히 따라오시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상무가 끌려가면서 명자를 노려보았어요. 두고 보자, 고모. 이렇게 끝날 줄 알아?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박상무가 끌려나가자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명자가 천천히 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은우야.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늦어서 미안해. 많이 무서웠지? 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으려 했지만 결국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한테 너무 못됐어. 죽었고 항아리 깨고. 괜찮아. 다 괜찮아. 명자가 은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더 미안해.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은우가 명자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명자도 함께 울었어요. 10년 동안 쌓인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들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누군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원로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안건은 전부 폐기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있으신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자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밥 먹어. 배고프잖아. 명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먹어야지. 은우가 양푼에서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명자의 입에 넣어 주었어요. 명자가 천천히 씹었습니다. 어때요? 짜다. 명자가 대답했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짜. 내가 눈물 흘려서 그래. 은우도 웃으며 울었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작은 박수가 점점 커져서 회의실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문 밖에서 지켜보던 오선미가 코를 훌쩍였어요. 아이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동필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며칠 후 은우는 정식으로 김명자의 손자로 호적에 올랐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처리되는 동안 명자는 은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이제 넌 떳떳한 내 손자다. 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지하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대기업 회장의 손자가 됐으니까요. 법원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어요. 회장님, 손자와 함께 사시게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앞으로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명자는 은우를 감싸며 차에 올랐습니다. 동필이 재빠르게 문을 닫고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 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집에 가야지. 집이요? 서울 큰 집? 명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진짜 집. 차는 서울을 벗어나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두어 시간쯤 지났을까요? 창밖으로 농가 밭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와, 시골이다. 은우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풍경이었어요. 서울 반지하에서만 살았으니까요. 차가 멈춘 곳은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햇살에 반짝였고 마당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수천 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천년가 종가집이다. 할머니가 태어난 곳이고 내 엄마도 여기서 컸어. 은우는 멍하니 장독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옹기 항아리마다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어디선가 된장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엄마도 여기서. 그래. 내 엄마가 뛰어놀던 마당이야. 명자가 은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며칠 후 명자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천년가 본사가 아니라 종가집 마당에서였어요. 오늘부로 천년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명자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손자와 함께 여기서 장이나 담그며 살 겁니다. 회장님, 그럼 재산은요? 손자에게 물려주시는 건가요? 명자가 피식 웃었어요. 돈은 독입니다. 어린 놈한테 그런 거 물려줘봤자 탈만 나요. 서울 저택은 처분해서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이 녀석한테는 기술을 물려줄 겁니다. 기술이요? 장 담그는 기술. 우리 집안이 100년 넘게 이어온 손만 말입니다. 은우가 명자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기자 하나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은우 군, 소감이 어때요? 은우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 할머니랑 된장 담글 거예요. 그리고 농사도 지을 거예요.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우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짐을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은우는 반지하 집으로 마지막으로 돌아갔어요. 가져갈 건 별로 없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 엄마 사진, 그리고 레시피 노트. 오선미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이은우. 너 이제 부자 됐다고 나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아줌마. 은우가 오선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오선미가 은우의 등을 토닥였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할머니 말씀 잘 들어. 아줌마도 같이 가요. 오선미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뭐? 할머니가 그랬어요. 아줌마도 시골에서 같이 살래요? 일손이 필요하대요. 오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이 실룩거렸어요. 아이고, 이 녀석이 진짜. 결국 오선미도 짐을 쌌습니다. 야쿠르트 배달은 그만두고 종가집 식구가 되기로 한 거예요. 시골에 도착한 첫날 밤, 명자는 은우에게 몸빼 바지를 내밀었습니다. 내일부터 지옥 훈련이다. 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독 닦는 거부터 시작이야. 은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다음 날 새벽 은우는 졸린 눈을 비비며 마당에 나왔습니다. 명자가 이미 장독대 사이를 걷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아동학대 아니에요? 시끄러. 장맛은 정성이야. 은우는 투덜거리면서도 수건을 들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하나하나 닫기 시작했어요. 해가 뜨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우는 장독대 뚜껑을 들다가 그만 손을 놓쳤어요. 쨍그랑 뚜껑이 깨져버렸습니다. 은우가 굳어버렸어요. 명자가 다가왔습니다. 은우는 혼날 줄 알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철썩? 등짝에 손바닥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아프지는 않았어요. 장난처럼 가볍게 친 거였거든요. 이놈 손에 힘을 줘야지. 다음부턴 조심해. 명자가 투덜거리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은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점심때는 오선미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갓 담근 김치에 된장찌개, 그리고 계란말이. 우와, 맛있겠다. 은우가 숟가락을 들려는데 명자가 막았어요. 손부터 씻어. 아, 맞다. 저녁에는 마당에 평상을 펴고 수박을 잘랐습니다. 명자와 은우, 오선미와 동필, 4사람이 둘러앉아 수박을 먹었어요. 별이 진짜 많다. 은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본 적 없는 풍경이었어요. 내 엄마도 여기서 별 보는 걸 좋아했어. 명자가 말했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내가 앉은 자리야. 은우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엄마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랑 잘 살게. 은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명자가 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선미가 코를 훌쩍였고 동필은 묵묵히 수박만 먹었어요. 다음 날 은우는 엄마의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안 볼 거예요?
오선미가 물었어요. 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가끔 볼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할머니랑 직접 얘기하면 되니까. 은우가 웃었습니다. 해맑은 웃음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종가집 앞을 지나가다 수군거렸습니다. 명자네 집에 웃음꽃이 피었네. 그러게 손자가 오더니 분위기가 달라졌어. 장독대 위로 잠자리가 날아다녔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종가집 마당에는 여전히 3,000개의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장독대 사이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할매와 손자의 장맛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은우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1년 사이에 키가 훌쩍 컸어요. 얼굴도 까맣게 탔습니다. 더 이상 창백하고 마른 아이가 아니었어요. 오늘은 된장 담그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은우가 능숙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옆에서 명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야, 된장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손으로 해야지. 알았어요, 할머니.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할머니가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명자가 투덜거리면서도 메주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메주야. 콩을 삶아서 으깬 다음에 네모나게 빚은 거지. 여기에 소금물을 부으면 된장이 되는 거야. 할머니, 비율이 어떻게 돼요? 비율? 그런 거 없어. 손이 기억하는 거야. 은우가 카메라를 보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네, 우리 할머니는 레시피가 없습니다. 다 손맛이래요. 촬영이 끝나갈 무렵 명자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누르면 장도 깬다. 할머니, 그건 협박이에요. 뭐가 협박이야? 사실인데.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너무 귀여우세요. 은우 많이 컸다. 무서워서 구독 눌렀어요. 촬영이 끝나고 오선미가 간식을 들고 왔습니다. 수고했어, 꼬마 유튜버. 아줌마, 이제 구독자 10만 명이에요. 뭐? 10만 명이나? 오선미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명자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봤자 장 안 담그면 소용없어. 유튜브가 밥 먹여주냐? 할머니, 요즘은 유튜브가 밥 먹여줘요. 시끄러. 명자가 등짝을 한 대 때리려다 말고 웃었습니다. 은우도 따라 웃었어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엄마 지수의 기일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명자와 은우는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작년과는 달랐어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은우야, 국 좀 떠와라. 네. 은우가 부엌으로 가서 된장국을 퍼왔습니다.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국이었어요. 새우젓을 반 스푼 넣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제사상 위에 음식들이 하나둘 놓였습니다. 동그랑땡, 나물, 전, 그리고 된장국. 전부 은우가 만든 거였어요. 명자가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지수야. 명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은우가 많이 컸다. 이젠 된장도 혼자 담그고 김치도 담가. 내가 가르쳐준 새우젓 비법도 잘 쓰고 있어. 은우가 옆에서 두 손을 모았어요. 엄마, 나 이번에 요리 대회에서 상 탔어. 1등은 아니고 3등이었는데 할머니가 그래도 잘했대. 명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1등 했으면 더 좋았지. 할머니, 농담이야, 농담. 두 사람이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어나고 그 모습이 어딘가 닮아 있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명자, 은우, 오선미, 동필. 네 식구가 둘러앉았어요. 은우가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제사 음식 나물들을 밥 위에 올리고 고추장과 참기름을 둘렀어요. 자, 다 같이 비벼요. 네 사람이 각자 숟가락으로 밥을 비볐습니다. 쓱쓱 소리가 났어요. 명자가 한 입 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 진짜요? 그래. 이제 제법이야. 은우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선미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나도 한마디 하자. 은우야, 내가 처음 왔을 때 기억나? 삼각김밥 하나 사 먹으면서 전화요금 충전하던 거. 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엄마 번호 지키는 거. 근데 이제는? 은우가 명자를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할머니가 있으니까. 엄마한테 할 말 있으면 할머니한테 하면 돼요. 명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다 전해줄게. 동필이 묵묵히 밥을 먹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내년에는 1등 하셔야 합니다. 마 아저씨도.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은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할머니랑 맨날 싸우긴 하는데 그래도 재밌어. 명자가 옆에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누가 누구랑 싸워? 내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지. 그게 그거잖아요. 이놈이. 명자가 손을 들었지만 때리지 않았어요. 대신 은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독대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웃으며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은우가 하늘을 향해 윙크했어요. 엄마, 잘 자. 별이 반짝였습니다. 한 번, 두 번. 명자가 중얼거렸어요. 전화 한 통이 내 남은 생을 구했구나. 은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자. 내일 새벽에 또 일어나야 해. 에이, 벌써요? 투덜거리면서도 은우는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선미가 그 뒷모습을 보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저것들 진짜 똑같아. 동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핏줄은 못 속입니다. 장독대 위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3,000개의 항아리가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종가집에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천년을 이어온 장마처럼 이 가족의 사랑도 오래오래 이어질 거였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밥 한 끼 하세요. 명자와 은우의 이야기는 끊어진 줄 알았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오늘 연락 못한 가족이 있으신가요? 지금 전화 한 통 어떠세요?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 드세요.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